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79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레이첼 결혼하다입니다. 작품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급에는 소니, 제작과 감독의 조너선 데미, 각본에는 제니 루메, 촬영에는 데클란 퀸, 편집에는 팀 스퀴러스, 음악은 도널드 해리슨, 자퍼 타웨, 미술엔 포드 휠러입니다. 남은 정보를 스미스 군이 말씀해 주시죠. 개봉일은 2008년 10월 3일이고요. 나름 영화제 같은 데서 이런저런 성과를 거뒀는데 주로 여우주연이나 여우조연 부문에 상이 많고요. 감독이나 각본에도 종종 상이 주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미비평가위원회에서 여우주연 부문을 수상했고 뉴욕영화비평가협회에서 각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로튼토마토에서는 84%의 신선도에 7.5점의 평점을 기록했고 네. 탑크리틱 기준으로는 92%의 신선도, 평점은 7.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중 스코어는 62%의 신선도에 3.3점이었고요.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 스코어 82점에 유저 스코어 5.7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평가들과 대중들 사이에 평가가 엇갈린 그런 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조너선 데미가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자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시드니 루멧이 자신의 딸인 제니 루멧의 각본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집필하고 있던 각본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낸 거죠. 이걸 보고서 조너선 데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화 제작에 착수하게 됐고 NSOA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어느 영화 상영회에서 조너선 데미가 봤는데 그때 저 배우에게 주연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여겨보고 있었고 이 기회에 한번 캐스팅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섭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빌 어윈, 그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고 신랑으로 나오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툰데 아데빙프가 맡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뮤지션이에요. 근데 데어일비 블러드에 참가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 폴 토마스 앤더슨이 추천을 해가지고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영화 출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참고로 폴 토마스 앤더슨은 조너선 데미를 아주 존경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조너선 데미의 꽤 광범위한 영화계 인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조너선 데미 같은 경우에는 1944년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사우스웨스트 마이애미 하이스쿨과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했고 젊을 때부터 로저 코먼이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영화를 연출하면서 영화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0년간 수많은 작품들을 냈고요. 작년에 돌아가셨죠. 대표작으로는 양들의 침묵이 제일 유명할 거고요. 그쵸. 필라델피아도 꽤 유명하고 네. 맨추리안 캔디데이트라든지 멜빈과 하워드 이런 작품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어바웃 리키도 꽤 반향을 받았죠. 그리고 주연 배우로 짚어볼 거는 NSOA하고 로즈마리 드윗 정도가 있는데 NSOA는 뭐 워낙 유명하지요. 네. 인터스텔라 때 다뤘네. 그러네요. 그때 계속 이상한 영화만 나온다. 네. NSOA가 싫어질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 네. 연기로서는 리즈가 아닐까. 근데 뭐 이상한 영화만 나온다고 평가를 하겠는데 네. 뭐 배우로서 작품을 선별하는 안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흥행할 만한 영화 그리고 자기 평가가 올라갈 만한 영화에 계속 나왔죠. 브루크뱅 마운틴부터 시작해서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다크나이트 라이즈 나왔고 레미제라블 이렇게 하면서 인터스텔라까지 출연하고 최근에 인턴도 꽤 호평을 받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계속 굳혀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본인 스스로 한번 뒤바꿀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배우 성향상 한번 그런 도전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로즈마리 드윗 같은 경우에는 1971년생이고요. 네. 드라마 배우로 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의 누나 역할로 나왔죠. 그러면 시놉시스로 넘어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설명드리자면은 레이첼이라는 인물의 결혼식이 중심이 되는 영화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레이첼은 아니고 레이첼의 동생인 킴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을 맡아요.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먼저 결혼에 참여하는 레이첼이 있고 신랑인 시드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킴이 레이첼의 동생이고 그리고 아버지인 폴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혼한 다음에 다른 파트너와 재혼을 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재혼 상대인 캐롤이라는 인물이 있고 자매의 어머니인 애비가 다른 가정을 또 꾸리고 있죠.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례적이진 않은. 네. 요즘은 이런 가정은 흔하기도 하고 미국은 더하고
크게 이상할 건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문제는 뭐냐? 킴이죠. 그쵸. 킴이 어떤 애냐면은 재활원에서 약물 중독 치료를 받다가 결혼식 전날에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만 아니면 이 집안이 사실 평화롭고 원만한데 이 친구가 집에 오는 순간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킴이 그냥 미친년이냐면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이 뭔지가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서서히 밝혀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서 가족들 간의 알력이나 관계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드러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그 레이첼이 결혼하는 중간에 일어나는 그 짤막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결혼의 풍습 이런 게 잠깐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다르고 이런 에피소드를 넣을 수 있을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결혼이라서 꽤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에 임박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결혼을 하는구나. 우리나라는 형식적인데 여기는 진심을 담은 사람들이 많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결혼식이 꽤 화려하죠. 뭐 인도 전통도 활용되기도 하고 뭐 브라질의 삼바 축제스러운 것도 있고 나름대로 하객들이 자신들의 장기를 살려서 이거저거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점점 고조되는 긴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킴 때문에 발동되는 거고요. 네. 먼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들러리 문제부터 이제 삔또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뭔가 균열이 살짝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이 킴이라는 애가 좀 정상적이지 않고 가족들과 거리감이 있다는 정도는 암시가 되긴 하지만 결혼식 전날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딸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네. 언니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화기애애하단 말이죠. 근데 레이첼의 결혼식 들러리가 누구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킴은 자기가 자매니까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언니의 베프에게 그 자리가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들러리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동생인데 어떻게 전현한테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듭니다. 그러니까 레이첼도 할 수 없이 베프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들러리를 킴에게 줘버리죠. 여기서부터 일단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이고 다들 친밀하다고 해도 오히려 그러기에 더 말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뭐 이런 거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이지. 결혼식 전날에 들러리 나에게 달라고 당사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 갑분싸지 갑분싸. 근데도 킴은 이걸 우겨서 따낸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킴이라는 애가 왜 이렇게 미친년일까 이 생각부터 들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시선이나 분위기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렇게 결혼이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과 네. 현재 상황들을 조금씩 들려주는데 그 방금 얘기했던 들러리를 따내는 장면과 결혼하는 두 부부한테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해줄 때 보면 축사를 하죠. 그죠. 축사할 때 보면 또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며 뭐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진짜 갑분싸되는 자기 얘기를 또 털어놓죠. 그렇죠. 다른 하객들은 적절히 조크 섞어가면서 유머러스하게 부부를 축복하는데 킴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 자기 얘기라는 게 평범한 것도 아니고 나는 미친년입니다라고 온 동네에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하객들도 아주 각양각색이고 아주 많잖아. 보통은 그런 말 꺼내기가 어렵단 말이지. 근데도 킴은 수틀리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관객에게 원초적인 불쾌감을 줍니다. 저 부끄러움은 왜 나의 몫인가 뭐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데 왜 굳이 우리들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킴이라는 아이가 무슨 사연이 있나 봤더니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연인 거죠. 그쵸. 10대 시절에 자신의 남동생 이든은 차에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쵸. 이든이 물에 빠져 죽은 거죠. 네. 킴은 살아남았고 그쵸. 이거는 뭐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잖아. 약에 취해 있을 때라도 그랬죠. 물론 각 가족마다 사연 깊은 그런 가족력이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그리고 가역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죠.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참을 건 참아가면서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야 대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그렇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끝이 아닌 문제죠. 왜냐면 죽은 사람은 살아도 돌아올 수 없거든. 그쵸. 보통 이걸로 가정이 많이 깨지죠. 그리고 레이첼의 가정도 실제로 그렇게 깨졌습니다. 그걸 계기로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지금은 어쨌든 그럭저럭 가정을 잘 꾸리고 살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의 상흔은 잊혀지지 않죠.
심지어 예비 사위인 시드니와 아버지인 폴이 장난삼아 주방 정리를 하는 그런 이벤트에서도 그런 상은 불쑥 들어옵니다. 그쵸. 그릇을 정리하는 도중에 이든 전용 그릇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창 즐겁고 흥겨웠던 역할극이 산통이 깨져버리는 거고. 왜냐하면은 도무지 수습 불가능한 문제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탄을 안고 있는 영화라는 거죠. 가족들끼리 감정적으로 해소하고 해묵은 알력 같은 것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 면제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니까 같이 잘 케어하고 양해하면서 넘어가자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습 불가능한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화가 해법을 내놓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품어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일단 보호시설로 보낸 것 자체가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에 킴이 레이첼의 결혼식에 온다는 것 자체도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든을 가슴 저편에 묻어두듯이 킴마저도 외면하고 싶지 않았나. 하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중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치. 그녀를 데려온 거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가족이 결합했을 때 이든도 저편에 묻어놨지만 그것도 안 떠오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서 계속 묻어놨던 것들이 어떤 아주 기쁜 순간을 맞이할 때 결국 이것을 대면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아픔과 슬픔을 대면하고 함께 갈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과거사에 대해서 영화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 해법은 딱히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해법이 없는 문제거든 원래부터. 그쵸. 누나가 남동생을 죽였다는 과거를 어떻게 처리하겠어. 그거는 그냥 안고 가는 거고 묻어도 묻힌 게 아닌 거지. 그럼에도 결국은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감정 골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별거 아닌 다툼이 가족 전체를 소용돌이로 밀어넣는 수습 불가능한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그 폭풍우가 거쳐간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치밀한 가정 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첼과 킴이 영화에서 처음 대면할 때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어린 시절에 같이 불렀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자신들의 친구였던 사람의 과거지사를 서로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제일 잘 아는 관계라는 게 또 드러나요. 그리고 같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한 거고 그런 점에서 이게 경중이 없다는 거지. 이게 가족이라는 게 같은 공간에 살면 그 몸 섞어 쓰면서 아주 밀접하게 살다 보니까 서로를 혐오하면서도 또 서로에게만 관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막말로 가족이니까 수건 같이 쓰고 칫솔 같이 쓰고 밥 같이 먹는 거지 타인이면 딱히 그렇지 않잖아. 그게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하고는 또 별개로 관습적으로 이어지는 유대감인 거지. 그런 점들에서 이 영화가 어떤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진 이면성을 잘 보여준다. 이게 감정적으로는 서로에게 적대적이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이래도 막상 아주 미시적인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이 주어지는 순간에는 의외로 끈끈한 부분들이 엿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하필 또 결혼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쵸. 하필 그럴 때 더 잘 드러나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만약 부모님이 이제 야, 너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치지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러겠니? 이러잖아. 듣는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면서도 맞는 얘기야. 그 얘기를 지금 영화에서 1시간 40분 동안 풀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 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실수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잖아.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것이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부분으로 치달아 있고 어떻게든 치료를 하려고는 하지만 쉽지 않지. 그리고 이 결혼식에 왔을 때 결국 이든에 대한 생각이 다들 나면서 킴도 억울한 면이 있고 이걸 풀고 싶은 면이 있는 거야. 여태까지 계속 참아왔지만. 그래서 애비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따지죠. 아니 그때 내가 약에 취한 거를 다들 알면서 왜 이든을 나한테 맡겼냐 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죠. 이든 너가 돌보는 거 좋아하지 않았냐,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라고 하면서 주먹질을 하게 되죠, 어머니한테. 뭐 그러고 차 사고가 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 애비는 별말 하지 않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뭐 누가 잘못했다,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재단하지 않고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작별을 얘기하죠. 그런 게 결국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이 영화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진하게 와닿는 면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결혼식은 일종의 제의죠. 이 제의는 뭘 목표로 하느냐? 다시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삶을 매듭 짓고 새 출발하는 게 목표라는 거지, 결혼식은.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건이나 행사나 축제나 만남을 꾸리는 이유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한 해가 끝날 때 막년회를 하고 한 해가 시작될 때 신년회를 합니다. 그렇죠. 왜 하냐면은 이 한 해가 가고 다시 새 해가 오니까 난 다시 태어날 거야. 라는 어떤 욕망의 발현인 거죠. 축제 같은 것도 비슷한 거죠. 이 축제를 통해서 이전까지의 나와 안녕하고 이 축제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나겠다. 뭐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거지. 교회 같은 데도 비슷하죠. 교회에서도 뭐 부흥, 뭐 2018 뭐 이런 이벤트 기획해가지고 찬양 집회라든지 기도 집회 이런 거 거하게 하잖아. 그래서 새 생명 얻는 걸 꾀한단 말이야. 그렇죠. 다 그런 식으로 이전까지의 부족했던 나 자신과 안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기원이 담겨있는 게 이런 제의들이라는 거죠. 장례식 같은 것도 그렇고 장례식 같은 것도 이 사람과 이제 이별하고 우리만의 또 다른 스토리를 써나가자라는 그런 제의잖아. 그런 식으로 이 결혼식이라는 것도 기획이 되는 거죠. 사실 그냥 결혼식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한번 충격을 주는 거지.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이전까지의 과거와 작별하고 현재를 써나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족은 다시 태어나고 싶지만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가족이라는 거죠.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식이라는 제의를 통해서도 잊혀질 수 없고 해소될 수 없고 불태울 수 없는 그런 과거의 기억이라는 거죠.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뭐야?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다시 태어날 수 없어. 이 사람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 결혼식이라는 이벤트가 가지는 함의가 아주 중요하다. 수많은 하객들이 와가지고 모두가 흥겹게 놀자판을 만들어 주면서 자신을 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을 잊고서 이 흥겨움에 도취되지만 결국은 이든의 그 그릇처럼 어느 순간 불쑥불쑥 나와서 그렇게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새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사의 맥락에서 너는 빠져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결혼식 과정에서 보이는 그런 제의적인 행위들과 그 제의적인 행위가 가리려고 하는 삶의 진실의 대비가 또 재밌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사를 하고 마술 같은 거 보여주고 브라질리언 댄스 같은 거 추고 뮤지션들이 음악을 켜고 이런 것들 다 어떤 제의적인 행위잖아. 사실 자연스러운 행위는 아니야. 이 자리에서 역할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제의를 집전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그런 의례들이라는 거지. 교회에서 찬양 순서 있고 기도 순서 있고 설교 순서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이 이 제의를 빛내기 위해서 이 축제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내는 행위들이란 말이야. 그러하기에 평소에 사감들이나 혹은 개인적인 알력 같은 것을 접어두고 공적인 행위들을 수행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킹같이 갑분싸게 만드는 사람이 튀어나온다는 거지. 왜 이런 사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런 구석이 삶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두가 결혼식에 참여한 오피셜한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행동들과 진짜배기 나로서 수행하는 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제의적인 행동들이 사람의 진심을 어느 정도 가공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레이첼이 킴을 목욕시켜주는 행위 같은 거는 물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반영된 거기도 하지만 결혼식이니까 하는 행위인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진심이 반영되어 있지 않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거고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지. 결혼식에 참여한 오피셜한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행위와 서로 보고 싶지 않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행위 사이에 간극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접점은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파노라마처럼 굴러가는 결혼식이라는 축제가 또 있는 거고 그게 또 카메라를 통해서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지고 아주 화려하게 그런 점들이 이 영화의 어떤 복합적인 맛을 더 잘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레이첼네 가족은
가족 스스로는 아픔을 씻어낼 수 없고 불태워버릴 수 없고 투명하게 보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과 같이 합쳐지는 거잖아. 가문과 가문과의 결혼, 그치. 가족과 가족과의 결합. 그렇다는 것은 결국 레이첼네 가족의 유전처럼 행해졌던 그 이든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감싸고 있는 가정인데 상대 가정이 그것을 감싸준다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충분히 보듬어주고 서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주는 감동이 아닐까. 그래서 일부러 카메라 구도가 레이첼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뒤에 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랑의 이야기에 서로 감동을 받고 오히려 킴이 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잖아. 그때를 보면은 이 가족 하나로만 해결될 수 없는 이 아픔들이 다른 가족과 합쳐졌을 때 서로 아픔을 나누고 그것이 슬픔이 절반이 되고 반감이 되고 그런 듯한 느낌을 나누면 보여주는 반이 되고 네,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쁘면 두 배가 되는 네, 그런 토색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진부하게 들려주지 않는 연출 때문에 그 어떤 영화보다도 따뜻하게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금 한번 그리고 무겁게 좀 와닿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쓸쓸한 여운을 또 남기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알력들이 결국은 완전히 매듭지어질 수 없다는 게 드러나거든. 레이첼의 엄마는 장녀의 결혼식인데도 이 결혼식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교양을 차리면서 캐롤의 공헌을 칭찬하죠. 그리고 좀 더 자리에 남아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일찍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쵸. 재혼남과 함께. 최종 해결 이런 거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킴은 결국 다시 재활원으로 돌아가고 아마 이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거라는 게 암시가 됩니다. 그쵸. 거짓말 일삼고 킴은. 난 이 영화에서 제일 불쌍한 게 시드니인 것 같아. 왜? 왜 이런 집안으로 장가를 왔을까? 그러게요. 왜 그럴까? 참 괜찮아 보이는 친구인데 노래도 잘하고. 처남은 이미 죽었고 처제는 미친년이고 네. 장모님은 두 분이고 네. 아주 골 때리는 집안이란 말이지. 네. 이 방송이 아마 올라간 이후에 한 2, 3일 이후에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하게 되는데 네. 제가 축가와 사회를 중간에 역할을 도맡는데 갑분싸 되지 않길 원하면서 좀 흥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유독 두드러지는 게 카메라 연출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핸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와 있는 듯한 연출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그냥 이 결혼식을 좀 더 근접하게 현실에 와닿게 보여주는 연출이기도 한데 스미스 생각엔 이렇게까지 카메라 연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준 게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보면은 연출이 결혼식 홈비디오 같잖아. 이 홈비디오스러운 결혼식 카메라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게 영구적으로 기억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결혼식에서 하는 행위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소중한 그 인연들 축복하기 위해서 찾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담아서 행동하진 않는단 말이야. 내가 친구 결혼식에서 무슨 행동했는지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쵸. 그건 그냥 지나고 많은 그런 일들이야. 맞아. 특히 결혼식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인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이벤트거든. 근데 카메라를 통해서 이게 영구히 기록된다는 거지. 누구에게 기록되느냐?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영구적으로 기억될 사건이겠지.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자신들의 가족을 떠올릴 여러 관객들에게도 아마 영원히 기억될 그런 결혼식이겠지. 내 가족의 결혼식처럼 혹은 내 가족의 가족사처럼 그런 점에서 이 홈비디오 형식이 아주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일상적인 축제 같지만 그 속에는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들,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감독의 시선에서 파노라마처럼 재생하다 보면은 다른 맛이 드러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홈비디오라는 얘기가 확 와닿네요. 네. 그때 당시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 그렇다고 결론이 확실하게 맺어지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원래 인생이 이러니까. 결론을 맺으면 말이 안 되지. 그쵸. 결론을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제일 쉬운 결론은 킴을 호적에서 파는 게 아마 가장 깔끔한 결론이겠지. 네. 결론을 굳이 내야 한다면. 네, 무시무시하네요. 네. 여튼 주먹 다짐을 하고 뭐
차 사고가 나고 이런 에피소드의 굴곡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으로 와닿는 그 결론과 마무리가 꽤 재밌었다는 생각을 하고 NSOA의 연기가 꽤 인상적입니다. NSO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매력도 놓치지 않고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인상적인 건 힘이 제어런으로 돌아가고 레이첼이 혼자 점프를 하면서 우와 이제 골치덩이 끝났다 이런 식의 포즈를 취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가족이 이런 거지 뭐 정말 영화에서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가정이 어딨어. 정말 현실에 맞닿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골적으로 뭔가 힐링 영화 뭐 이런 걸 표방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끝나면은 사실 주변에 친구한테 충격적인 이야기 듣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난 이야기거리 이야기 보따리에서 하나 풀어낸 그 정도의 느낌인지라 그렇게까지 감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5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홈비디오 얘기를 했지만 삶의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은 이면적인 게 드러나면서 다른 맛이 난다는 거를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흘리는 그런 축제에도 모아놓고 보면은 스산한 구석이 있고 혹은 의례적인 구석이 있다는 거지. 대의적이고. 그래서 홈비디오 형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만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게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밌는 대답이 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별점은 4점 주겠습니다. 네. 첨언하자면은 이게 사실 레볼루셔너리 로드하고 비슷한 시기에 소니에서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연속 상영도 같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레볼루셔너리 로드 다음에 상영되는 게 레이첼 결혼하다인 시기 많았거든. 그래서 사실 보게 된 건데 레볼루셔너리 로드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결국은 미친년들의 이야기거든. 네. 왜 미친년은 미친년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어떤 그 나름의 답을 내놓는 그런 영화들이죠. 네.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는 그거를 사회적인 압력에서 찾았다면은 이거는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레볼루셔너리 로드는 레미드 영화라면 이거는 독립 영화라는 썬댄스 스타일이라는 그런 차이가 또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소니가 대비적인 작품을 그 시기에 잘 묶어서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결혼과 뭔가 부부에 대한 연작처럼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레이첼 결혼하다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미와 부부에 대한 이야기 연속 2편 다뤄봤으니 2편 연속 즐겨보시고 저희 영화계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